꽤 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꽤 탄탄한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나름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모든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법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춘기가 찾아오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저의 성격, 성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아버지와는 발도 안 섞게 됐고, 사실 어머니의 사고가 아버지의 잘못은 절대적으로 아니었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여자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직 보살핌을 받고 싶은 나이인데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으니 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집에 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해도 엄마라는 존재랑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지, 타인이랑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께서도 제 눈치를 보실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삐뚤어진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나 가시려나요? 아버지랑 저랑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피하기 바빴고 어쩌다가 대화를 해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내비칠 뿐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걱정을 하는 건지 핀잔을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저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문을 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성적표 받아온 걸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가겠냐? 내가 너 학원을 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거 다 시켜주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져?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디 이름 없는 대학 나오면 네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야. 내내 관심도 없다가 성적표 나오는 날만 되면 잔소리야? 내가 어디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볼 테니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빠가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 무슨 네 인생을 알아서 살겠다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 그래? 너 요즘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는 건 아니냐?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질 리가 있어. 아유, 내가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탄다. 나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아빠 회사 일 때문에 타는 거겠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내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단정 짓는 것부터 진절머리 나요.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나 좀 냅둬요. 아빠가 돈만 쥐어주면 뭐해.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아버지랑은 그렇게 매번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문을 완벽하게 닫아버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삐뚤어지게 행동을 하니까 매번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딸의 마음도 하나 몰라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오늘 전화가 왔다. 아니, 수업 진도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어디 죄다 질 나쁜 놈들이랑 어울리고 다닌다며. 그러다가 소년은 동기라도 만들 셈이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 그거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빠는 왜 선생님 말만 믿고 그래? 내 친구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쁜 친구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걔네가 성적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 걔네까지 없으면 뭐 나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라는 얘기야?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보니까 맨날 노래방에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다더니만 당연히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지. 너네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걸 잊은 거야? 학생이 본분을 지켜야지. 혹시 어디서 술 담배 같은 것도 아는 거 아니냐? 학생들끼리 그런 만나서 놀만한 곳이 어디 있어? 노래방 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하는 것밖에 없지. 그리고 담배는 무슨 담배야. 맡아봐. 아니면 내 가방이라도 뒤져보던가. 왜 사람을 그런 걸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도 공부를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니 아버지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면서 저를 억지로 앉혀다가 과외를 시키셨어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돌머리까진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성적이 오르니까 나름 재미도 좀 느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과외 선생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한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는 글쎄 재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죠. 이따 저녁에 외식할 거니까 아빠가 찍어주는 장소로 와. 과외 선생님한테는 미리 말해뒀으니까 오늘은 학교 끝나자마자 오도록 해. 웬일로 같이 밥 먹자고 외식을 하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자리에 나갔는데 갑자기 재혼을 할 여자라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 그러니까 새엄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3살 많다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근데 저를 빼놓고 지들끼리는 마치 자주 만나기라도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4명이서 밥을 먹는데 저 하나만 떨렁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불편해서 빨리 자리에서 뜨고 싶은 마음만 들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아주 화기애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아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내가 너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마. 내가 대학 등록금 내주고 있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나중에 큰 사람이 되려면 말이야. 대학 생활이 가장 중요한 법이야. 그곳에서 너의 꿈을 찾아야 하는 거거든. 그럼요. 누구 말씀인데 제가 당연히 잘 들어야죠.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럼 저 앞으로는 조금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우리가 재혼을 하고 호적 정리하면 당당하게 내 아들 자리에 올라갈 텐데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잘 안 들어도 당신 말이라면 참 잘 듣잖아요. 가끔은 내가 질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내 속을 썩이더니만 당신이 사람 하나 만들었지 뭐예요. 이래서 아들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다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지. 아들들은 원래 군대만 다녀오면 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 참, 나는 우리 딸이 걱정이야. 우리 딸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아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나도 예쁜 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 앞으로는 새엄마랑 잘 지내보자.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역겨움이 차올랐고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가족놀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빈자리를 선점하듯이 채워서 낄낄거리고 있는 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왕따가 되었죠. 하지만 그게 서럽다거나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겨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재혼식을 올리고 호적을 합치기로 했다. 다 늙어서 재혼하는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 자리 마련하고 그렇게 살림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좋은 생각이십니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하나 없고요. 저도 이렇게 귀여운 동생이 생긴다니까 마음이 참 설레네요. 난 싫은데? 왜 다들 내 의견을 무시해요? 나 빼놓고 셋이 하하호 하는데 난 싫다고요.
아니, 지금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빠 하나인데 아빠랑도 가족같이 못 지내는데 무슨 새 가족을 들인다고 그래요? 이게 뭐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대를 하겠다는데 설마 지금 밀어붙이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다가 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그래? 아휴, 내가 아주 나의 자식 때문에 속이 탄다. 너한테도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어이없어. 내 엄마가 필요한 거지 새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올 건데? 아빠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엇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랑 나랑은 대화가 부족한 거지 우리 사이에 가족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대화를 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대화 타령을 하냐. 고이식이나 돼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억지를 놓고 그래. 너는 사람이 덜됐다. 아빠의 행복을 빌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대화를 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지. 너는 애가 삐뚤어져도 너무 삐뚤어졌어 지금. 참나. 사람이 덜 되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나도 아빠랑 대화할 마음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만 하지. 아빠가 언제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생각이나 했어요? 엄마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귀찮아하기만 했잖아. 아버지랑 그 자리에서 거의 눈알 부라리면서 싸우게 되었죠. 처음부터 재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행동할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외식이나 하자고 저를 꼬여낸 것이겠죠. 제가 반대할 걸 알면서도 재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아버지께 상당히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너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른들끼리 결정한 일이니까 받아들이도록 해. 네가 억지를 놓아봤자 네 손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제적으로 굴 거면서 이런 자리는 왜 만들었는데요? 그냥 둘이 살림 합치면 되지. 괜히 나 위하는 척하면서 위선적이야 진짜.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면서 알아서 재혼을 하든 말든 하지. 왜 나한테 말을 해서 내 속을 심란하게 만드는 건데요? 내가 이제 고3 되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누가 보면 전교 1등 하는 줄 알겠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게 무슨 고3 타령이야. 재혼한다고 해서 네 공부에 방해될 게 뭐가 있냐. 아주 트집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누군데 그래. 새엄마와 새오빠는 말리는 신용만 하지 그냥 지들끼리 지켜보고 있는데 딱 봐도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데 뭐가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버지의 바보 같은 모습에 화가 나서 저도 좀 막말을 하게 되었어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저의 그런 태도에 열이 받았는지 결국 제 뺨을 때렸고 난생 처음 겪는 일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뭐랄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내 가족, 내 아버지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올린다는 그 결혼식에 억지로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오빠라는 인간의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싫다 했는데 한 가족이 되어서 어떡하냐? 앞으로 네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이제는 이빨 드러내지 말고 그냥 얌전히 죽은 듯이 살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 아니면 말이야. 이제 완벽하게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조심해야지. 망나니처럼 굴면 점점 더 네 자리만 좁아지는 거다. 조심해라. 제가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노리는 게 있으니까 이 집안에 굴러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가식을 떨면서 제 앞에서는 발톱을 드러내는데 저에게 뭔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거기다가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는 더 난리도 아니었네요. 시도 때도 없이 감시를 하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 방문을 잠그고 지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서류상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 가족도 아니고 세상도 워낙 흉흉하니까 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고3도 되었고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조용히 있을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동생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방어막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동생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으니 너무 속상해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께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저런 저급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거기다가 제가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독서실 다니느라 늦게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갑자기 또 누명을 덮어씌우는 거예요. 내가 뭘 훔쳐가. 나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돼. 도대체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학원에 독서실에 피곤해서 집에 오면 뻗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네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겠냐? 가져갈 거나 있고. 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산 물건일 텐데 나도 살 수 있거든. 와,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저한테 오빠라고도 안 하고 너너거린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사주신 MP3인데 제가 그 물건이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아버지께서 사주신 물건이라 의미가 있어서 찾고 싶은 거지. 제가 제 동생 방 좀 뒤져봐도 되겠죠.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방을 뒤지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하셔서 네 물건을 훔치냐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잔말 말고 방문 열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니까. 아, 너는 어쩜 집에 없을 때도 네 방문을 잠가놓고 다니냐? 어?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방문을 열고 어디 한번 찾아오라고 했죠. 그런데 글쎄 새오빠 그 인간의 MP3가 제 방에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물건인데 너무 대놓고 제 책상 위에 있으니까 아, 이거 제가 함정에 빠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와, 미치겠네. 언제 내 방문에 따고 들어와서 이 물건을 여기다 뒀어. 난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건 모함이야. 나는 훔친 적 없다고. 훔친 적 없는 물건이 왜 네 방에서 나와? 내가 아주 볼썽사납고 쪽이 팔려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더니만 이제는 물건까지 훔쳐. 아, 이 녀석 이거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든가 해야지.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반성해야 돼. 새오빠라는 인간은 저에게 혓바닥을 보이며 메롱하고 나가고 제가 진짜 너무 서러워서 얼른 성인이 되면 이 집을 기필코 나가서 의절이라도 하고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자잘한 것들이 많았어요. 새엄마는 저에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고 저는 내 엄마는 나를 낳아준 사람 하나라고 거부했어요. 제가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부르는 거 듣기 싫다고 아주 우리 아빠한테 난리를 열심히도 치기도 했었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밤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이악물고 했죠. 깨달았거든요. 제가 공부라도 잘해야 혼자가 되어도 먹고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내노라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당당하게 요청을 했죠. 기숙사로 나가게 해주든지 원룸 하나 얻어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 정도 돈도 없겠어요? 근데 새엄마가 말리는 겁니다. 애한테 무슨 칩을 해준다고 그래요. 학교가 무슨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밖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봐야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괜히 집 해준답시고 세금 문제에 돈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등하교 하라고 하세요. 집에서 자꾸 부딪혀야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이지. 지하철로 왕복하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나는 당신네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니까.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요 갑자기 폭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남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화도 나셨겠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입에 안 붙는 말인데. 같이 산 지도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진짜 가족이니 많이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네가 우리 집 물 다 흐리고 있다.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화기애애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너 혼자 나가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으니까.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물 흐리지 말고 나가서 살아.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어요? 나도 이런 집구석에 살기 싫어요.
가족놀이 하듯이 서로 가식 떠는 거 나도 보기 싫다고. 그 대신 나한테서 지원 하나도 바라지 마. 절대로 안 해줄 거고 앞으로는 얼굴도 보지 말고 살자. 의절하자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내 호적에서도 파버리겠다. 나한테 당장 짐 싸가서 나가.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래 나간다. 2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하고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더니 결국 저를 내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서러워도 너무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뒤로 집을 나와 정말 그 집 인간들 누구 하나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알바를 하면서 살았어요. 학교 이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기숙사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고요. 과외 알바도 줄줄이 이어지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죠. 장학금을 받아야 휴학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기들은 저에게 엄청 독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떡하니 대기업에도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누구보다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정말 순하디 순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둥이 시골개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박한 남자였어요. 아유, 저를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을 흔들었던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어요. 저에게 가족이 있긴 하지만 의절을 한 상태였고 20살에 집을 나와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연락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가정사가 제 발목을 딱 잡았기 때문이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전 그냥 제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놨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매도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다가 최대한 차분하게 저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시더니 눈물을 찔끔 흘리시며 저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순박한 모습이 시어머니를 닮은 모습인가 싶었죠. 가족이랑 그렇게 틀어지게 되었으니 우리 며느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미운하고나 그냥 그들이 우리 며느리의 마음만 알아주었더라면 다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그 마음의 상처를 견디고 이렇게 자라기까지 정말 마음이 고됐을 텐데. 아이고, 너무 고생했다. 이제 우리를 가족이라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앞으로는 며느리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마.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가식인가 싶은 마음부터 들긴 했죠. 왜 다들 가족 타령을 그렇게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송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를 그 누구보다 진짜 딸처럼 챙겨주셨고요. 제가 그어놓은 선 이상 절대 밟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문을 닫은 게 당연한 일이다. 아니,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야 할 가족이 그런 식으로 우리 며느리를 대했는데 어찌 단박에 우리 마음을 받아주겠니? 나는 언젠가는 우리 며느리 마음이 열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도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진정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받아줄 그날을 기다리마.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우리 며느리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 정말 내 엄마처럼 나를 생각해 주실까 싶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내 투정을 다 받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투정을 부려보았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투정도 부리고 아유,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우리 며느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어떤 상처가 될지 모르는 건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참 좋아.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심성은 착한 아이인데 그거 좀 눈치가 없어서 참 미련 곰탱이 같아.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일러 바치도록 해. 사실 남편이 서운하게 할 일도 없긴 했지만 제 기분 따라 변하는 감정을 다 받아주었어요. 정말 내 엄마처럼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 뜨끈한 밥을 손수 차려주셨거든요. 어머님, 식사 매번 이렇게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외식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남이 해준 밥 먹겠어요. 저희가 찾아왔을 때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외식 좋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 말대로 남이 해준 밥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손수 밥상 차려서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래. 따뜻하게 엄마가 차려준 밥 먹으면 그만큼 힘나는 것도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얻어먹어. 그게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결혼 날짜만 잡아두고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는데 매번 저를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서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점점 시간이 흘러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넌지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한 참견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돈 어른께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리워도 연락할 방법을 모르시고 계실지도 몰라. 자식이니까 한 번쯤은 먼저 용기를 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며느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내가 그 상처받은 만큼 다시 사랑으로 메꿔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응?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용기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모진 말이 돌아올까 싶어서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안 받고 계속 거절 버튼을 누르시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멘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조금 뒤에 문자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6글자만 떡하니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저는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나 일하시는 직장으로 찾아갈 용기가 없었고요. 아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실 줄이야.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더 얹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 그 마음 쓰지 말아라.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니지 않겠니? 에휴, 내가 참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런 거절조차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남은 미련조차 없이 그렇게 제 가정만 신경을 쓰면서 살 수 있겠죠. 덕분에 정리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결국 결혼식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아버지를 포기하게 되었죠. 혼주석을 비워놓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부모님과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남편 덕분에 지난 아픔들은 전부 시선을 버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저를 품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동안 받아본 적 없었던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저에게 훗날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아이들을 품어주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이직을 한다고 했고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월급이 괜찮은 곳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을 응원했지요. 지금 회사 사장님이 참 젊은 사장님인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 신물이 나 있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남편의 말처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남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갑자기 생기는 금쪽이라고 하던데 저는 왜 매번 배란일도 체크하고 병원에도 다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고민이 많았죠.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한편으로는 저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다고 한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만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제 입장에서 말을 해주셨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니?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아직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은 나이 40 중반에도 시험관으로 임신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잖니. 천천히 가져도 된다. 급하게 먹어봐야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실수만 할지도 몰라. 처음부터 육아에 유능한 사람은 없다지만 천천히 공부 다 하면 찾아오려고 준비 중인 걸지도 모른단다. 따뜻하게 항상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고 여유롭게 임신을 준비할 수 있었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지 않나요? 제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지지해 주시는 시댁 식구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기적처럼 남편이 이직에 성공한 이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원래 다니고 있었던 대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뜻을 우리 시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었고요. 요즘 누가 아이를 가졌다고 직장을 그만두겠어? 아이 물론 몸이 좀 편치 않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며느리처럼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거지. 차라리 우리 아들이 일을 그만두고 애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이를 가져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면 그때 일을 그만두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는 시부모님의 응원과 지지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남편이 회사 대표의 생일이라며 저에게 생일 파티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나도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우리 대표님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 부부 동반으로 하는 거라고 미혼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혼인 사람들은 필히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라고 하시대. 아이, 부담스럽게 하겠지만 같이 가줄 수 있어? 어렵진 않지만 나도 퇴근하고 가야 할 텐데 괜찮아? 아니 뭐 어디서 생일 파티를 하길래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한대? 호텔이라도 빌려서 해? 본인 생일이 뭐라고 그런 사치스러운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아이 그 대표 좀 이상하다. 아니, 대표님 집에서 한대. 회사가 큰 편은 아니니까 직원들이 20명 남짓인데 마당 딸린 주택에서 산다고 하시더라고. 홈파티 같은 거 한다고 부부 동반으로 오라고 하더라. 그간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 나라고 별 수 있어. 오라 그러면 가는 게 맞지. 대표한테 잘못 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저는 임신 중이긴 했지만 5개월 차라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퇴근 후에 가겠다고 했죠. 금요일 저녁에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회사 끝나고 바로 갔다가 남편 차를 타고 편안하게 돌아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있다가 조금 일찍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원들 다 같이 출발할 것 같다길래 알겠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대표 생일이라는 날 남편에게서 전달받은 집 주소를 봤는데 주소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익숙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와 살던 그 주택이었어요. 그럼 그 대표가 우리 아버지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생일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더니만 충격적이게도 아니 우리 남편이 앞치마를 메고는 마당에 펼쳐진 상 위로 음식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이 꼴로 이러고 있어? 홈파티라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있는데 당신만 왜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하고 있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짠하던지. 도대체 이 대표라는 인간이 어떤 놈이길래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직원에게 이런 갑질을 일삼는지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 뒤로 대표라는 인간이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인간이 덜 된 놈 같다는 생각이 들더니만 거의 20년 가까이 보지 못하고 지냈던 저의 의붓오빠 그 새끼인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의붓오빠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적상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어질어질 아주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근데 그 인간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건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고개 숙이는 우리 남편에게 다가오더니만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쪽팔려? 네 마누라가 이런 꼴이라도 보게 될까 봐. 뭘 이런 걸로 쪽팔려 하고 그래. 회사 잘리는 것보다 낫잖아. 누가 가위가위보 지랬어? 하필이면 딱. 우리 집에서 일을 하시는 아줌마가 오늘 바쁘다고 하지 뭐야. 그래도 이참에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점수 딴 거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웬 회사 대표야? 우리 아빠 집에서 네가 집주인인 척 행세하는 건 또 뭔데? 너 아주 안 본 사이에 가관이 됐구나. 제가 야라고 회사 대표를 큰 소리를 부르니까 다들 사색이 되어서 쟨 누구야? 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제 돌발 행동에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우리 남편도 덜덜 떨고 있었고요. 얼마나 회사에서 갑질을 해댔길래 제 행동 하나에 남편이 저승사자라도 만난 듯 덜덜 떠는 건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잠깐만. 어디서 낯이 좀 익은 것 같다 했더니만 너 아영이냐? 야, 세상 좁다. 내 직원 와이프가 아영이라고? 참나 별일이 다 있네. 아영이? 아니 걔가 우리 집에 왜 와 있냐? 지발로 집 나간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썩 나가. 의붓 오빠의 뒤로 늙은 할머니 하나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딱 봐도 새엄마 같았어요. 세월이 무색하게도 늙었는데 그 와중에 얼굴에 주름은 쫙쫙 펴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돈으로 성형수술이라도 받은 건지 뭔지 저한테 여기는 왜 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랑 제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에게 다가가서 입고 있는 앞치마를 억지로 벗겨버렸죠. 그리고 의붓 오빠의 면상으로 그 앞치마를 확 던져버렸어요. 솔직히요, 얼굴에 주먹을 날려도 시원치 않은 인간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치마를 던지는 것뿐이라는 게 속상할 지경이었죠. 우리 아버지 어디 가고 네가 우리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된 거냐? 설마 지금 네가 꿀꺽하고 이름도 바꿔버린 거야? 이런 배응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힌지 헛웃음을 치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챈 의붓 오빠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었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실종 상태셔. 네가 그동안 안면물 썰고 연락을 끊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는 안 돌아오고 계시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자식인 내가 회사도 대리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이름도 바꾸게 된 건데 나한테 뭐라고? 나는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지. 너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왜 감나라 배나라 나를 의심하고 그러냐?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왜 우리 아빠 자식인데 호적만 정리되면 다 같은 자식인 줄 알아? 네가 왜 대리사장을 하고 자빠졌냐고. 애초에 네가 이간질해서 나를 내쫓은 것 마냥 우리 아빠 자리도 그렇게 차지한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넘어갈 줄 알고. 야, 얘 이것 봐라. 오빠한테 너나 하는 말버릇은 아직도 못 고쳤냐? 나이도 진득하게 먹어놓고서는 아직도 고딩처럼 굴면 어쩌자는 거야. 넌 성장이 덜 됐다 덜 됐어.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라는 인간이랑 오빠 너 이러면서 싸우니까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언제 실종된 건데 실종 신고는 한 거 맞아? 경찰에서 나한테 연락이 안 왔을 리가 없는데 설마 신고도 안 한 건 아니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모르겠다. 내 생일이라고 직원들 다 불러 모았는데 괜히 우리 집안 콩가루인 거 상세하게 밝힐 생각 말고
적당히 밥이나 처먹고 나가. 그러면서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해대는데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아니요, 많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실종이 됐는데 그럼 이 집에서 나가든 아빠 회사를 처분하든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뭐 제가 없는 사이에 돈독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들 실종 신고를 했으면 어찌됐든 딸인 저에게도 연락이 오긴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들은 그대로 모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아버지만 쏙 실종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부터 저는 수상함을 느끼게 되어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제일 수상했던 건 주민센터 가서 아버지의 정보를 열람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아버지께서 열람 조회를 막아뒀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게요. 전 이때부터 분명 무슨 일을 당했거나 숨은 거다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를 도와 증거를 모으러 다니기로 했고 저는 그 뒤로 몇 개월을 아버지를 찾는 일에 매달리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에 몸을 회복하는 동안 아버지에 대해 제가 찾으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립탐정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우리 시아버지께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TV에서 봤는데 말이야. 요즘은 사립탐정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주는 정식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 무슨 유명한 프로파일러도 추천을 하던데 우리 며느리가 출산까지 하고 몸 회복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니 내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있나. 직접 돌아다니느라 고생하지 말고 맡겨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전문가가 찾으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 비용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보자. 응?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며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탐정의 연락만 기다렸고 4개월째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디에 있냐 하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병원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특정 가족만 출입이 가능하고 병원보다는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건물 벽도 높고 창문도 작고 거의 감금당해 있는 수준이라 하는데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그 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기고요. 아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네.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병원은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등본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내 이름 석자, 내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고 확인시켜줬는데 왜 보호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시면 저 경찰 불러요. 내가 내 아버지 보겠다는데 왜 못 보게 하냐고요. 당신네들 혹시 뭐 불법적인 딴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공론화 한번 시켜봐. 아이, 안 되는데. 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 보호자로 등록된 게 아니니까 등본상 나와 있는 가족분만 들어가시죠. 저 사위분이라고 하셨죠.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따님만 따라오십시오. 너무나도 수상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일단 들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뼈만 남은 것처럼 바싹 말랐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께서요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누가 보면 정말 식물인간인 줄 알겠구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으셨어요. 제가 병원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께서 잠만 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병원 측에서 혹시 계속 재우는 건 아닐까 하며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다시 찾아갔고 그걸 일주일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깨어나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확신이 들었고 전 결국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 퇴원시키겠습니다.
제가 딸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으니 보호자 동의 하에 퇴원 절차를 밟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겠죠. 혹시 몰라서 경찰분들과 변호사님도 같이 왔어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으니까 강제로라도 퇴원시키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난감해했지만 경찰과 변호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퇴원 절차를 밟아주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구급차에 싣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3일 만에 깨어나셨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말 아영이냐? 아이고 맞네 맞아 우리 아영이구나. 도대체 그 병원에서 뭘 어떻게 한 건지 너무 많이 사가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저희 갓난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품 안에 안긴 손주를 보더니만 덜덜 떠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아이 내가 참 염치도 없지. 어떻게 내 딸을 내 손으로 쫓아내고 결국에는 내 딸이 나를 구해주는구나. 내가 참 지은 죄가 참 많다. 사돈어른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산 시간 때문에 딸 자식 결혼식에도 못 가고 이렇게 내내 병원에만 갇혀있다가 얼굴을 뵙게 되는군요. 안색이 참 안 좋으십니다. 그동안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던 건지 아니 아프시긴 했었던 건지요. 그 병원이 아니라 갇힌 시설 같다고만 하던데 괜찮으신 겁니까? 제가 멍청했던 겁니다. 그놈이 그런 시커먼 속을 가진지도 모르고 절썩 믿었다가 글쎄 그대로 이 병원 시설에 갇히게 되었지 뭡니까? 처음에는 반항도 해보고 퇴원 요청도 해보고 했으나 받아주지를 않더군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이 이 돈만 주면 가둬놓고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못된 인간들이 정말 저희 돈만 노리고 이런 날이 오기를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지 뭡니까. 우리 아영이를 이간질 시켜서 집에서 쫓아내게 만든 것도 전부 그 모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찌나 면목 없고 미안하던지 우리 아영이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저 말년에 제가 지은 죗값을 받는구나 하고 자포자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친 인간들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의절을 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 주위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도 대리사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중이었던 것이었고요.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서 빼올 때 대동했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불렀어요.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수 있냐 물었고요.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가능하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지요. 그 인간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아직 꿀꺽하지 못해서 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집 또한 아버지의 명의이기에 전부 다 되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인간들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지분들을 전부 너에게 주는 것이 너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네 삶을 더 들쑤시는 짓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괘씸한 놈들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지 않겠니? 그러니 내 집은 전부 다 네가 가져가라.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장을 받게 되었고 남편이 그동안 그 인간의 갑질을 모아둔 증거까지 전부 들고 변호사와 경찰을 대동해서 그 인간이 제멋대로 바꾸어버린 회사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갑질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했어요. 그게 저희 부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제가 그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면 이 증거로 고소라도 할까 싶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뭐라도 한 건 하게 된 것 같아 나름 마음이 뿌듯합니다.
위임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의붓오빠는 콧방귀를 뀌면서 저와 남편을 비웃었지요. 하지만 곧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감히 내 회사를 탐낸 것도 모자라 나를 병원에 가두고 모든 걸 가로챌 생각을 했냐.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아주 딱 그 꼴이구만. 의붓오빠는 아버지의 호통에 놀라서 뒤로 볼썽사납게 뒤로 나자빠졌어요. 회사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도 나도 몰려들어 구경을 시작했죠. 이제 내가 이 회사 대표 자리에 앉게 될 테니까 너는 이 명패부터 빼는 게 좋겠다. 어디 그딴 일머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 앉을 명분이나 있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그동안 나름 운영도 얼마나 잘했는데 내 일머리가 어떤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갑자기 나타난 기집년한테 이 자리를 뺏길 순 없지. 솔직히 일은 직원들이 다 했지. 그동안 갑질만 하셨잖아요. 제가 모아온 자료만 해도 이렇게 수두룩한데 직원이 이뤄낸 성과를 모두 자신이 해낸 일처럼 포장하는 거 그거 더는 못 보죠. 경찰은 의붓오빠를 잡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모은 증거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는 갑질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이 그 몇 개월 동안 이런 일에 시달렸다는 걸 꿈에도 몰랐었는데 그 증거들을 보고 의붓오빠를 더욱더 저주하게 되었고 남편의 아픔에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던 의붓오빠는 끌려가게 되었고요. 우리는 본가로 쳐들어가서 새엄마에게도 짐 빼라고 말을 했죠. 새엄마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이혼 소송장을 들이밀었고 유책 배우자에게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는 바람에 무일푼 아니 위자료를 뱉어내며 이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모았다는 것들이야 해봐야 다 아버지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은 뒤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아버지 회사보다 더 대단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분은 저한테 주셨다지만 아버지께서 회사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뭐 사업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 말이다. 혹시 자네가 회사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나? 내가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남에게 넘긴다는 게 아까워서 말이야. 평생을 일군 회사이니 당연히 더욱더 전문적인 경영인에게 맡기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와이프처럼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감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아요. 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의 거절에 속상해 하셨지만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말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하시면서요.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래도 자식들 가까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말리면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위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같이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아버지께서 다시 여유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의붓오빠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새엄마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뭐 어디서 뭐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알 바는 아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일푼으로 쫓겨났으니 어디서 기생하지 않으면 노숙자 생활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심리상담센터도 다니시면서 본인의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시고요. 솔직히 그동안의 앙금이 한 번에 사라지진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우리 시부모님이 그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아버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니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단단함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그래야 제 아이에게도 떳떳하게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길고 긴 우여곡절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쉬이 꺼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